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직장 생활, 그리고 지갑 사정에 정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예정인데요. 오늘 저희는 그 변화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보기 위해 아주 귀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바로 세종노사연구원의 남형민 노무사와의 심층 인터뷰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노동법 대변혁이 월급부터 육아휴직, 그리고 우리의 일하는 방식까지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속내를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인터뷰 자료를 쭉 훑어보면서 제가 받은 가장 큰 인상은요. 법과 제도가 드디어 현실을 따라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형민 노무사가 분석한 2026년 노동법의 가장 큰 방향성은 바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이에요. 기존의 법이 소위 말하는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틀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아르바이트생, 배달라이더, 프리랜서, 그리고 동네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분들까지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그야말로 노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와, 시작부터 거창한데요. 좋습니다. 역시 가장 현실적인 문제부터 시작해보죠. 그래서 내 지갑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남영민 노무사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강조된 부분도 바로 이 돈 문제였죠. 맞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역시 최저임금이죠. 드디어 1만 원의 벽을 넘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0원으로 확정됐어요. 남노무사가 이걸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알기 쉽게 환산해줬는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 215만 6,880원입니다. 드디어 월 200만 원 초반대에서 중반으로 진입하는 느낌이네요. 그런데 최저임금 오를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됐던 게 수습이라는 핑계로 임금을 깎는 관행이었잖아요. 편의점 같은 곳에서 3개월 수습 기간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 이런 식으로요. 바로 그 부분을 남영민 노무사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제 그런 꼼수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단순 노무직종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단 1원이라도 깎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법적으로 수습을 적용할 수 없는 직무라는 걸 명확히 한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사실상 사회초년생이나 단기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한 관행이었는데 드디어 바로 잡히는군요. 자, 그럼 기본급은 올랐는데 만약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준다면요. 사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 남영민 노무사의 분석에 따르면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거의 금융사기 수준으로 강력해졌다고요. 맞습니다. 범죄에 가깝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근거로 두 가지 강력한 제도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입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게는 밀린 임금 외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추가로 배상하도록 한 겁니다. 3배요? 아니 잠깐만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못 받았다면 소송을 통해 최대 3,0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의도치 않게 자금 흐름이 막힌 영세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러다 망하겠다는 공포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영민 노무사 인터뷰에 이런 우려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남 노무사도 그 점을 명확히 짚었어요. 이 제도는 모든 체불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경우를 겨냥한 것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반복적으로 체불하는 등 죄질이 나쁜 사업주를 타겟으로 하는 거죠. 단순히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선량한 사업주를 옥죄려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하, 그런 안전장치가 있군요. 그럼 두 번째 변화는 뭔가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체감하실 변화인데요. 기존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지연 이자가 이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잠시만요. 이게 무슨 의미죠? 예전에는 월급이 밀려도 회사를 그만둬야만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밀려도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분들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소가리만 해야 했죠. 이제는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이 밀려도 그 밀린 날짜만큼 연 20%라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남영민 노무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받는 차원을 넘어
재직 근로자에게 협상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협상력이 생긴다.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방금 이야기한 임금 문제가 주로 전통적인 직장인의 월급 봉투에 대한 거였다면 이제는 그런 직장인이라는 경계 자체가 흐릿해지고 있잖아요. 퇴근하고 배달을 하거나 주말에 디자인 외주를 받는 식으로요. 남형민 노무사 인터뷰에서는 이런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내용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남 노무사가 지적한 가장 큰 변화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일하는 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한 직장에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10시간씩 쪼개서 일하는 분들은 총 20시간, 30시간을 일해도 실업급여 같은 사회 안정망에서 완전히 배제됐었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A 카페에서 올 50만 원, B 식당에서 올 40만 원을 벌어도 합산 소득이 기준액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남영민 노무사는 이걸 두고 노동시간의 파편화라는 현실을 제도가 드디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더군요. 엔잡러나 단기 근로자들에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네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 남영민 노무사가 주의할 점도 하나 짚어줬더라고요. 실업급여를 받을 때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만약 주된 직장에서 퇴사했더라도 음식 배달 같은 플랫폼 노동으로 올 80만 원 이상 벌거나 다른 곳에서 부업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완전한 실직 상태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죠.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소득이 완전히 끊긴 상태를 지원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둔 겁니다. 그렇군요.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겠네요. 남영민 노무사는 또 노동자 추정제라는 조금은 생소한 제도도 소개했는데 이게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변화라고 강조했더군요. 이걸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 남노무사가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일을 시키면 일단 노동자로 본다. 이게 핵심 원칙입니다. 이전에는 배달 라이더나 프리랜서 개발자 같은 분들이 플랫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법적으로 구제받으려면 스스로 나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소송을 통해 아주 힘들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모든 입증 책임이 힘없는 개인에게 있었던 거군요. 남영민 노무사는 이 작은 변화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이 거대 플랫폼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야, 이건 정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할 만하네요. 노동에 대한 관점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요. 이렇게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흐름이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남영민 노무사 인터뷰 자료에서 아마 가장 많은 분량이 할애된 부분이 육아 지원 정책이었는데요.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정말 크게 체감할 변화들이 많더라고요. 네, 남 노무사가 정리한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기간, 급여, 지급 방식의 혁신입니다. 하나씩 보죠. 첫째, 기간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총 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아빠가 3개월, 엄마가 3개월 이상 쓰면 보너스로 6개월을 더 주는 맞돌범 인센티브인 셈이죠. 그냥 기간만 늘려주는 게 아니라 아빠가 3개월 이상 써야 한다는 조건을 건 게 흥미롭네요. 왜 굳이 이런 조건을 달았을까요? 네. 남영민 노무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건 단순히 아빠들에게 휴가 더 쓰세요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이제 남성도 함께 분담하는 구조를 법으로 만들겠다는 훨씬 근본적인 접근인 거죠. 독방 육아라는 말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두 번째 키워드는 급여였죠. 사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육아휴직 쓰고 싶어도 줄어드는 소득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100만 원이나 대폭 인상됩니다. 제 주변만 봐도 월 150만 원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휴직을 포기하는 아빠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남유무사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소득 감소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휴직 초기 3개월간 250만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 후 3개월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설계해서 연착륙을 유도했다는 점입니다.
제 친구 부부가 딱 이런 경우인데 둘 다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 하는데 남편 쪽에서 3개월만 쉬어도 소득이 너무 줄어서 힘들다고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초기 3개월에 250만 원까지 나온다면 이건 정말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볼 만한 이야기네요. 마지막 키워드, 지급 방식의 변화는 뭔가요?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떼어놨다가 복직 후 6개월을 더 다녀야만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복귀보증금 같은 거였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당장 휴직 기간에 돈이 필요한데 왜 나중에 주냐? 사실상 복귀를 강제하는 거 아니냐고요. 바로 그 불합리한 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이제는 휴직 기간 중에 급여 전액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남영민 노무사는 이걸 두고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조건 없이 돌려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장 소득이 아쉬운 휴직 기간에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정말 그렇겠네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를 위한 지원책도 강화됐다고요? 사실 이때가 돌봄 절벽이라고 해서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잖아요. 네, 남영민 노무사는 이때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육아기 십실 출근제입니다.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부모가 1시간 늦게 출근해도 임금 삭감이 없도록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침마다 아이 등교시키느라 전쟁 치르는 부모님들께는 정말 희소식이죠. 1시간의 여유가 하루의 질을 바꾸죠. 정말 현실적인 지원이네요. 또 다른 제도는 뭔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연령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만 8세, 즉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가능했는데 이제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늘어납니다. 초등학교 전학년에 걸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줄이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남노무사는 아빠들의 출산 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 영업일 기준이죠. 20일로 2배 늘어난 정도 산후조리 기간에 아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변화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 문제, 새로운 노동 형태,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까지 살펴봤습니다. 남영민 노무사의 분석을 따라가다 보니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어떻게 일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근무 환경 자체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가 지적한 두 가지 핵심은 공짜 야근의 원흉으로 꼽히던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엄격한 금지와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초과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서 주는 방식인데요. 아, 그 악명 높은 월급에 다 포함돼 있으니 그냥 야근해. 그 논리 말이군요. 이런 일대로 시키고 돈은 더 안 주는 편리한 수단으로 악용됐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그런 계약 자체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해지고 모든 사업장은 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앱이든 지문인식이든 어떤 방식으로든요. 남영민 노무사는 이 조치가 단순히 돈을 더 주라는 의미를 넘어 관리자들이 정말 이 야근이 필요한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한 만큼 정확히 기록하고 보상받는다.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 이제야 제대로 자리 잡는 거네요. 더 나아가 주 4.5일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아직 전면 시행은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제 시봉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노무사는 이것이 미래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실험이며 이 실험의 성공 여부가 우리 사회 전체의 근무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체불 근절부터 엔잡러 보호, 그리고 부모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과 공짜 야근 방지까지 오늘 우리는 남영민 노무사의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2026 노동법의 핵심 변화들을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그리고 근본적인 것들이 바뀌네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꿰뚫는 하나의 큰 그림은 법과 제도가 드디어 우리의 파편화된 노동 현실과 변화된 가족의 모습을 따라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영민 노무사가 인터뷰 마지막에 남긴 말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법은 서류 속에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며 실천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 그림의 떡이면 소용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도의 성공은 결국 현장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이 변화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용하느냐에 달렸다는 의미겠죠. 이제 공은 우리 모두에게 넘어온 셈입니다.
남영민 노무사의 분석은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도를 우리에게 그려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새롭게 생긴 이런 권리와 제도를 손에 쥔 지금 여러분은 이제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이전과는 다른 어떤 대화를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